다음 주제는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주제로 어떤 여러 가지 음악이나 그런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제목은 뮤직으로 연결된 세상이고 저희 회사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생각들 중에 투자 아이디어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직접 투자로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전체적인 글로벌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한국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특히나 뮤직과 관련된 회사들이 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게 지난해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또 이 회사들이 어떤 식의 인베스트먼트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들이 계속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PB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의 역사 뭐 이런 건데 좀 옛날로 살짝 또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음악이란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걸 봤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 1400년 전에는 음악이란 게 귀족이나 왕족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라이브로 공연을 가서 보는 정도였죠. 직접적으로 굉장히 한정된 계층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조금 대중화됐냐면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났죠. 인쇄술이라는 게 1400~500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금속 활자. 이게 나오니까 예전에는 작곡가의 머릿속에서만 들어있던 것들이 악보로 나와요. 그래서 악보가 여러 개 이제 출판되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악보 출판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성공했고요. 또 악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피아노라는 걸 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대중적으로.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피아노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던 거죠. 재밌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 1700년, 800년 정도 됐, 1877년 정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축음기라는 게 이제 나온 게 되죠. 이게 전기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전기가 이제 시동이 되면서 이런 그 축음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뭐 소리 정도만 녹음하려고 했다가 실제로 이게 음악 산업에 쓰인 겁니다. 그 당시로는 공연이나 라이브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녹음을 하게 되는 거죠. 한 1902년 정도 이태리에서 첫 번째 레코드, 우리로 치면 음반이 나옵니다. 음반이 나오고 그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성공을 하면서 음반 산업이 1920, 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죠. 우리가 아는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 뭐 EMI 뮤직, 또 기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한 1920, 30년대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음반이 나오고 음반을 틀 수 있는 어떤 기기들이 나오면서 음악은 점점점 대중화돼서 기술적인 혁신에 따라서 우리가 음악을 향유하는 라이프가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혁명적인 산업으로 변합니다. 또 우리가 1980,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LP라고 해서 음반만 들고 다니다가 뭐 CD로 바뀌어지고 그걸 뭐 DVD나 레이저 디스크로 또 바뀌었죠. 그런 과정들이 한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말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워크맨이란 거 잘 아실 거예요. 워크맨이란 것들이 한 1980년대 초에 소니가 만든 나오면서 우리의 생활들을 바꿨죠. 예전에는 전축이나 집에서 정도 들어야 되는 음악을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 산업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소유하고 또 집이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 한정적으로 들었던 음악이 이제 인터넷이나 PC, 특히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파일로 변합니다. 이게 음반에서 음원으로 변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 많이 바뀌게. 음반에서 음원이 되면서 우리가 인터넷이란 것이 음악 산업의 가장 큰 축으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PC에 저장돼 있던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P2P라는 형식으로 파일을 공유하고 그 당시에 불법 복제라고 해서 넵스트라는 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뭐 소리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마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것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2007년도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튠스, 우리가 아는 유튜브,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이런 게 2010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알게 됐냐면 스트리밍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서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은 거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저장 매체 없고 괜히 어떤 다운로드 시간을 쓸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만 하면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방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때부터 디지털 음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디지털 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가지지 않은 회사가 이제, 그리고 이게 쭉 여기까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큰 이슈하고 연결이 되는데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당시 유행하던 노래 조금 듣고 말고, 또는 내가 옛날에 알고 싶었던 거는 옛날 뭐 레코드 집에 가거나 집에 오래된 레코드판을 틀어야 옛날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미국 노래를 들으려고 하면 미국 관련된 수입해서 들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면 글로벌 어떤 국가에 있는 어떤 노래,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면 실제로 그 개인 작사 작곡가들의 음악까지도 우리가 데이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압축인데요. 199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1900년도 초에 나온 음반에 있는 노래까지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니까 빅데이터라는 거죠. 이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음악 산업에. 이 빅데이터를 그럼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을 플랫폼에다가 다 얹어야 되고, 그 플랫폼이 저한테, 우리들한테 어떻게 주죠? 큐레이션을 해줍니다. 골라서 주죠. 어떻게 큐레이션을 하냐면 제가 어떤 성향, 어떤 장르, 어떤 시대, 어떤 노래들을 듣고 싶으냐 하는 나의 취향과 태도를 잘 살펴서 추천해주고 큐레이트를 해줍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날아왔고요. 이런 산업들이 왜 자꾸 메타버스나 기타 다른 것들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제 스트리밍하고 디지털 음원이란 게 생겼고요. 이 분홍색이란 것이 전부 우리가 아는 그 음반입니다. 음반.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라색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아는 디지털 음원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되게 재밌는 게, 음악 산업이, 음반 산업이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혁신에 따라서 디지털 음원 산업이 성장하는데, 디지털 음원, 빅데이터, 유튜브,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이 플랫폼화되면서 굉장히 큰 산업을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뭐 한 3, 40분 들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기타 다른 것들 보면 뭐 많이 들으면 몇 시간이나 들을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팬덤이 생깁니다.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어떤 시대의 그룹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서트가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락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페스티벌까지 열리면서 공연이 굉장히 커지고, 이 공연 수입이 음악 산업의 굉장히 한 3, 40%까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음반 수입은 계속 6, 70%에서 20%로 내려왔지만 스트리밍이 30%, 공연 수입이 30%가 되면서 굉장히 또 다른 산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왜 음악 산업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제일 낙후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낙후된 산업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투자할 기회가 많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로 보면 유료 스트리밍 이용자 수가 2010년 1분기에 4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으로 따지면 한 12억 명 정도, 한 3배 정도가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늘어날 거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어디 배경음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숏비디오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틱톡에 들어가는 숏비디오 폼이라든지 뭐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 때 어떤 음악 같은 거를 배경무직으로 쓸 때 공짜로 씁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향후에 음원을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플랫폼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부가가치가 밸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됩니다.
음원 수요처가 다양화되고 또 우리가 팬데믹 상태로 알겠지만 오프라인 콘서트가 안 되니까 어떤 콘서트가 열리죠? 온라인 콘서트라는 게 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BTS도 온라인 콘서트로 몇백억 벌었다, 몇천억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듯이 온라인 콘서트가 열리고 있고 가상현실 콘서트도 실질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했던 게 되고 또 최근에 BTS 등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 회사들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요. 실제 지금 음악 산업을 움직이는 것이 팬덤입니다. 팬덤이 과거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한국 가수,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가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 정도 되면 글로벌한 수요층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적 불문 정말 멋진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팬덤이 글로벌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뭐 BTS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정도 연속으로 빌보드 핫백에 들어간다든지 앨범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비틀즈라든지 77년도 레드 제플린이라든지 플리트우드 맥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정도 빌보드에서 성과를 이룬 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데까지 얘기를 들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음악 산업이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 어쨌든 음악 산업이 한 770억에서 한 2배 정도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늘어날 거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핵심이 실제로 이런 뭐 100년 가까이 됐지만 유니버셜, 워너, 소니, EMI는 회사가 어떻게든 연결돼서 이런 음반 산업, 그 다음에 플랫폼 산업, 그 다음에 공연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회사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라는 회사가 또 다른 형태로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나 IP를 가진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현재 유니버셜이 아마 제가 보기엔 한 4, 50조 정도의 밸류를 가질 거고 워너가 한 20조 정도 가질 겁니다. 워너만 상장돼 있죠. 저는 이 상장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음반 산업이나 음악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에 이끌려서 테크놀로지 리볼루션에 의해서 전혀 다른 회사로 진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하는 거들목으로 IPO를 합니다. 그게 워너뮤직이 지난해 7월 달에 했고요. 유니버설 뮤직이 앞으로 내년 초 아니면 올해 말에 유니버설 뮤직이 상장이 됩니다. 이 상장되는 데 의미를 두는 거는 상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음원 산업의 어떤 가치를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다시 온 겁니다. 사실 뭐 이동통신 뭐 또는 우리가 아는 인터넷 회사가 처음 상장될 때 될 때 전까지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그때가 실제로 가치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워너 뮤직 투자하고 있고요. 유니버셜 뮤직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비방디라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포트폴리오에서는 하이브라는 주식을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안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아까 시공간이 압축이 되고 제일 핵심은 무한 재생이 되고 거의 중독성을 갖는 적인데요. 이 인컴입니다. 이 가수들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 2019년 자료인데 BTS만 해도 한 570억 정도? 한 600억 정도 넘게 벌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컨트리가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벌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엘튼 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뭐 비틀즈도 있고 옛날 가수들도 그대로 있죠.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하고 그게 사실은 경기의 어떤 민감도나 순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걸 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고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천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실적까지 스프라이즈를 내주면 훨씬 더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변동성도 있지만 고편입을 유지를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컨텐츠
그다음에 전기차 밸류 체인,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되는 산업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는 조금 다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미국에는 빅텍과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고요. 중국은 전기차 쪽에 조금, 전기차 바이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고, 일본은 전자 부품 쪽을 굉장히 캐고 있습니다. 특히 플리츠 BGA 쪽. 그다음에 유럽 쪽은 여전히 이제 콘텐츠하고 신재생 쪽에 하고 있고, 한국은 콘텐츠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비중을 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재밌는 얘기는 저한테 따로 전화하시면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번 이제 Q&A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을 바로 그 채팅방에 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기 전에 제가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고 좀 혁신의 이제 사업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지만 최근에 이런 중국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 변동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테크노에서는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도 좀 걷잡을 수 없는 회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중국에서 조금 비중을 한 두 달 전에 또 뺐습니다. 빼고 전기차 비중을 좀 늘렸고, 그 다음에 또다시 플랫폼 관련 기업들 비중을 한 2주 전에 또 뺐죠. 이 정도의 충격이 오리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고, 그런 것 때 플랫폼에 대한 어떤 독점 유지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왔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한 게 저희들 포트폴리오에서 한 20%를 축소를 했는데 역부족. 저도 한 30년 가까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교육업체가 한 90% 빠지고, 또 관련된 플랫폼 정도의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이 단기간에 30% 빠지는 시장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복구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아마 요 과정들을 저는 사전에 이제 중국이 자본 자유화 하기 전, 그리고 조금은 음모론적으로 따지자면 미국과의 어떤 협상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좀 강력한 제재.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미국 내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퇴출,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니까, 그럼 차라리 우리가 너희들하고 뭐 아예 월스트리트 너희들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깊은 뜻은 모르겠고, 다만 이런 과정들은 확산되진 않는다. 확산되진 않는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규제 산업이 교육 산업과 플랫폼 안티까지 가고 추가적으로 더 확산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확산이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교육업체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았었고요. 다만 플랫폼 기업 비중이 한 40%였다가 한 30%, 27% 이렇게 줄었지만 이 비중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갈 생각을 갖고 저가 매수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럴 때 대책이나 전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다만 이 정도 해석을 갖고 우리가 현재 비중들을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얘기하시는 중에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한국의 그 배터리 밸류 체인의 비중을 좀 높이셨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액션을 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 뭐 배터리 잘 아시잖아요. 이제 피부도 잘 아시죠. 저희도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 핵심은 저희들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디스카운트 돼버린 결과가 됩니다. 조금 레거드처럼 좀 이렇게 숨겨져 있고, 또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은 조금 뭐라 그러죠? 분할과 관련돼서 조금 이슈가 돼서 더 좀 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 미국 최근에 또 미국 그 배터리 회사들이 상장될 때 본 그 밸류에이션들을 생각하면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투자하고 현재 웅크리고 있고 적어도 이 정도 밸류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유럽이나 이쪽이 또 좀 더 전격적으로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뭐꼭 중국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유럽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값어치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가속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도 우리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없던 비중까지도 얹으면서 사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비중을 조금 더 늘렸고요. 콘텐츠 디지털 뭐 이쪽은 계속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현하면 전체 종목들이 종목 수가 조금 더 줄었습니다. 이럴 때는 집중해야 되고 버릴 건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정말 지금이 피크아웃이라면 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종목을 더 집중하고 선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산업이나 종목을 설명드리지만 제일 또 단순하게 어떻게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그럼 지금 가장 유망하게 보는 지역은 어디냐? 뭐 미국을 가입해야 되냐? 중국을 가입해야 되냐? 이런 거를 질문을 하시는데 지역별로는 좀 어떤 비중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저희들 비중을 이제 좀 줄이긴 했지만 아직 좀 겁이 나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런 겁니다. 예측이 되지가 않죠. 이게 폴리티컬이 심리적인 확산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뭐 내일 급반등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좀 코셔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흔들리는 변동성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그래도 저희들이 끈을 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화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이 너무 정도에 그러니까 아까 규제라는 측면에서 홍콩이나 미국 시장에서 좀 요동을 쳤지만 전체적인 산업에서는 사실 산업이나 위안화의 환율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남아 있는 어떤 모멘텀이고요. 지지선 같은 거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미국하고 한국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거의 풀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종목들도 좀 교체해가면서 조금 공격적인 배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업들 실적이 지금 뭐 기사상으로 보면은 미국에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텍들도 지금 다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고 한국에 있는 대표 기업들도 실적들이 매출부터 이익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기사상으로는 이게 거의 뭐 이제는 좀 기울기가 기울어질 거다. 실적이 이제 작년부터 왔던 부분들이 이제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표 기업들의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1분기 정도 지나서 2분기가 이제 1분기가 제일 좋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점을 넘어서 좀 더 좋아진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피크아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크아웃. 그래서 숏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준점을 넘어선 건 이건 기저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느낌. 또 3분기 실적이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주춤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쪽이 이제 낙관적.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투자라고 저희들 관점은 두 번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런 장세에 대한 논란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투자를 계속 감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는 심각한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팩터 이런 것들은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한 반박자 정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한 시간이고 대신 종목은 압축해야 됩니다. 50개, 80개 가져가면 죽습니다. ETF 투자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텍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텍톤 웨비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또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